자, 오늘 30권 6쪽 처음부터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자학에 따르면, 주자학이 뭐죠? 성리학이죠? 정치란 만물의 이치인 천리와 천리에 맞춰 사욕을 억제하고 백성을 바르게 하여 도를 구현하는 것, 하늘의 이치를 구현하는 거죠. 이렇게 사욕을 배제하는 주자학적 정치가 조선 중기 이후까지 이어져 왔음에도 국가는 위태하고 민생은 파탄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이에 정약용은 아득한 천리만을 논하며 가까운 곳의 현실적 문제는 말로 돌리는, 이게 무슨 말일까? 현실적 문제는 말로 돌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요게 뭔지 한번 여러분 타자 쳐보세요. 뭔 소리야? 현실적 문제가 말이 된다는 거야. 이건 뭐야? 말.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쫄이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 문제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야. 아득한 천리만 논하고. 알겠죠? 그래서 새로운 정치를 보라고 했어요. 정약용은 실학자니까. 천리가 곧 인간의 도이며 인간의 마음에 천리가 자리하고 있다고 여기는 주자학에서는 군왕의 심신을 천리에 따라 바로잡는 것을 가장 시급한 정치 과제로 보았다. 세금을 줄이거나 형벌을 공정히 하는 등의 업무는 그 말단으로, 모두 그 말단으로, 세금을 줄이거나 형벌을 공정히 하는 등의 업무가 더 중요한데 말단이 된 거야. 그죠? 이게 뭐다? 말단이 말이에요. 천리를 높이는 명분에 종속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군왕이 천리를 깨우치는 정신 수양에 힘쓰고 학문을 연마하여 사치에 빠지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백성에 대한 교화가 이루어진다. 이는 사람 죽이기를 즐기지 않는 자가 있다면 천하의 백성들이 모두 그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맹자의 구절에 대한 주의의 해석에 근거한다. 군왕이 수신을 통해 잔인한 성품을 억제하고 민심을 얻고 정치가 바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수신을 통해 잔인한 성품을 억제해서 자기 몸을 닦아서 잔인한 성품을 억제한다. 정약용은 군왕이 백성을 바로잡는 것이 정치라 보았다는 점에서 정치에 관한 주자학의 전통관념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도가 천리로 하나인 것이 아니라 서로 구분되며 덕과 같은 인간의 도가 마음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 정약용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가 천리가 하나인 것이 아니라, 원래는 기존에는 성즉 리라고 했죠. 나의 본성 자체가 이치다. 그치? 내 본성에 하늘의 이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약용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맹자의 구절을 달리 해석합니다. 군왕이 실제 정치를 행하지 아니하여 흉년에 곡식을 내놓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는 것이라는 거다. 그죠? 정치를 행하지 아니하여 흉년에 곡식을 내놓지 않으면 그게 바로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는 것. 즉 주자학이 추구하는 정치처럼 내면을 돌아보고 말로만 표한 채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정치인 무의이치란, 그렇죠? 무의, 이게 뭐죠? 무웨이, 이게 뭐야? 연서봐, 이게 뭐지? 무의요? 뭐가 없는 것 같은데. 무의. 위상이 없나? 아니지. 위가 뭐야? 자기적이다 이럴 때 들어봤어? 위? 아, 위는 이건 인위적이다 이런 뜻이야. 인위적인 게 없는 통치, 그냥 자연스럽게 통치, 이게 무슨 통치야? 이게 정치가 없는 것과 같고 천하의 부패를 막고 날로 새롭게 만들기 위해 쉬지 않고 행하는 유웨이, 그죠? 인위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정약용에 따르면 백성에 대한 교화, 즉 교민이란 백성을 교화하는 것, 단순히 본을 보이거나 교육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으며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적 행위 전체가 곧 교민이다. 이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두 가지 기호를 성기호설이죠. 정약용은. 자, 그에 따르면 인간이 지닌 영지기호, 영지 기호는 선을 즐거워하고 악을 미워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영적인 지야, 영적인 영지라는 게 영적인 지혜가 있다는 거야. 우리는 기본적으로 선을 즐거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형구의 기호는 이거는 육신의 어떤 정욕이다 이런 거죠. 육체적이며 감각적인 것을 즐기는 성향이에요. 근데 도덕적으로는 옳은 판단에 대해 호감을 느껴도 욕망을 쫓기 때문에 옳지 않은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죠? 무언가를 바라는 욕구는 그 바라는 대상을 완비하고 있지 못할 때 생기는 것이므로 백성이 빈곤에 허덕일 때는 형구의 기호에 강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민은 현장에서 백성과 만나며 이루어지는 실천적 정치에 의해 따라 이에 이루어질 수 있다. 백성들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민원을 수렴하여 현실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백성의 삶이 윤택해지면서 덕을 구하고자 하는 실천적 성향이 강화된다. 오케이? 그런 점에서 정약용이 제시한 정치는 공허한 도덕주의와 노선을 달리할 뿐 오히려 도덕과 강하게 결부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지나치게 순수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태도는 정치가 현실에 발을 디디고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그죠? 지나치게 순수한 도덕성? 개소리. 그 결과 위선적이기 쉽다. 그는 법제를 공정하게 정비하는 등의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정치적 실천이야말로 그죠? 법과 제도를 바꾸자. 백성이 영지로 갈 수 있도록. 그죠? 영지의 이름이 이건가? 이거 아니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적 실천 과정 자체가 국 백성의 덕을 향상시킨다고 보았다. 이러한 정약용의 사상은 도덕에 대한 공허한 울림 대신 정치를 통해 최대의 도덕을 실현하려는 희망에서 반로한 것이다. 오케이? 자, 1번. 맞아요. 그죠? 위선 할 때 거짓 위죠? 인위적이다 이런 뜻도 있고. 자, 1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주작에서는 세금 감면이나 빈민 구휼 등은 정치 과제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 과제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뭐다? 속하는 거죠? 대신 뭐에 속해? 말단에 속하죠. 진짜 전형적인 수능형 문제. 구림 문제. 나는 이런 걸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사실 이런 논리가 수능에서 나오는 되게 구린 거에 들어가는 건데. 자, 아무튼 2번. 주희의 해석. 기획은 뭐죠? 기획은 뭐야? 사람 죽이기를 즐기지 않는 자가 있다면 천하의 백성들이 모두 그에게 돌아간다.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군주의 덕성이 바로 통치로 이어진다는 거죠. 자, 이번에 정답은요. 3번. 군왕이 도를 구현하기 위해 마음을 바르게 하면 굳이 행하지 않아도 교민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도를 구현하기 위해 마음을 바르게 하면 굳이 행하지 않아도 교민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맞죠? 바로 이거야. 그지? 사실 그래서 얘들아 잘 봐봐. 이 옛날에 조선시대 때 통치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조선시대 때 만약에 가뭄이 왔어. 그럼 이걸 누구의 탓으로 돌린다? 군주의 도덕성. 그러니까 우리는 군주의 도덕성 중에 핵심이 뭐야? 주작에서 조상에 대한 제사, 그죠? 이런 거 아니면 개인적인 윤리 이런 거를 파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이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을 다 개인적 도덕성으로 치환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되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 현대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 다음 3번. 윗글에 제시된 정약용의 견해와 부합하는 것은 정답은 아주 좋은 문제.
정답. 대답 좀 하세요. 이게 참여를 안 하냐? 아. 그쵸? 1번. 덕은 마음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애써 실천할 때 구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죠? 4번. 보기에 대한 설명. 주자학적 정치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자연현상은 천변제이였다. 자연에서 이상현상이 나타났을 경우 군왕과 조정의 책임이라고 여겼으며, 그쵸? 왕 개새끼. 군왕이 수라를 줄여 적당히 처먹고 재상이 사직하는 등 반성을 해라. 정치는 군자와 소인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소인이 고위직에 있으면 재변이 발생한다고 본다. 정약용은 이러한 관점에서 벗어나 가뭄과 홍수 등을 백성의 실생활과 직결된 현실적 문제로 보았죠. 그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 현실적 문제, 그치? 경세유포에서 자연의 운행을 다루는 관청인 관상감이 하늘과 인간 사이의 부조화를 관장한다기보다 책력을 만들어, 그쵸? 하늘과 인간 사이의 부조화를 그만 얘기하고 책력을 만들어서 이건 뭐예요? 언제 뭐 어떤 동남풍이 불면 뭐가 온다 뭐 이런 식으로, 그치?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구별한 겁니다. 정답은 너무 쉽네. 적절한 거 이거를 근데 65%가 틀렸다는 거는 이 지문을 하나도 이해 못했다는 것 같아요. 램성은 헛소리 하지 말고 정답은 연석. 정답은 1번 아니에요? 아닌데. 봐. 소인을 고위직에서 물러나게 하는데 소인을 왜? 행위가 교민을 이루는 유위의 정치다. 이게 틀렸지. 애들이 그래서 이거 1번 썼구나. 이건 뭐야? 이게 무위의 정치라는 거야. 그럼 정답 2번이죠. 주작은 군왕이 수신에 힘써 자연의 이치를 깨달아야 하늘과 인간 사이의 조화를 이루어 천변제의를 막을 수 있겠군. 오케이? 주작은 자연의 이치를 깨달아라.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2번입니다. 자, 다음에 5번입니다. 정답은요? 3번. 행동을 실수로 보아. 맞지? 자, 다음 넘어갈게요. 국리. 이번에 모의고사에 최한기 나오지 않았나? 안 나왔나?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전통 성리학은 외부의 권위나 명령에 의존하지 않아도 도덕을 따를 수 있는 형향인 도덕적 자율성의 근거를 마음의 본성에서 찾았다. 만물의 근본 이치인 천으로 보호가 같은 인도가 마음의 본성을 자리하고 있다. 성 즉 리죠. 성 즉 리. 본성이 곧 이치다. 19세기 실학자 최한기는 성리학이 이러한 본유관념을 인정한 것에서 각종 변폐가 기니한다. 자, 연습봐. 본유관념이 뭐야? 본래 관념이 긴장. 본래부터 있는 관념. 이게 있을 수 있니? 근데 어린 아이가 태어났어. 근데 어린 아이가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맹인한테 노란색을 설명할 수 있냐 이런 거지.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근데 우리 현대 심리학에서 이 본유관념이 있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아무런 경험이 없는 예를 들어 맹인한테 이건 좀 웃긴 건데 여성의 그 골반하고 이 비율 있죠, 허리 이거를 이렇게 만져보라 그랬나 봐. 수백 명을.
근데 어떤 게 제일 매력적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눈으로 봐서 보는 가장 이상적인 거 있죠. 예를 들어 뭐 1, 0.81 뭐 이 정도? 그거를 다 맹인들도 찍었다는 거. 그러면 그러니까 경험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타고난 관념이 없냐라고 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생대적인 관념, 어떤 그 뭐랄까 도덕적인 것도 사실은 타고나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타고나니까 그것을 타고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예를 들어 뭐 그 늑대 밑에서 자란 인간이라 해도 그 인간이 꺼리는 게 있을 것이고, 그지? 그런 거를 모든 걸 우리가 과연 습득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닐 수 있다라는 거 말하는 학자들이 뭐 칸트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아무튼 본유관념을 인정하는 것에서 각종 병폐가 기인한다. 보고 마음을 통해 얻는 경험에서 도덕적 자율성의 근거를 찾는다. 마음을 통해 얻는 경험에서 도덕적 자율성의 근거를 찾는다. 자, 봐봐. 넘어갈게. 그 다음에 이게 뭔 말이냐. 마음을 통해 얻는 경험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고난 게 아니니까 너가 자율적으로 그 어떤 절대적인 그런 이치가 없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최한기는 야, 어떻게 타고나길 착해. 그러니까 내가 뭔가 경험하는 거에 따라 도덕적 관념을 받아들이니까 이게 절대적이지 않은 그러면서 뭐 운행질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최한기는 그 당시 최고의 번역가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당시 일반적인 그런 학자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나옵니다. 성리학에 따르면 이치를 터득하는 궁리의 자세로 내면을 들여다볼 때 마음속에 자리한 도리를 깨우칠 수 있죠. 또한 외부 대상들의 각각의 이치를 구하면 어느 날 그 이치들이 내 마음의 이치와 같으며 천과도 동일하다는 깨달음에 이를 수 있죠. 그러지 못하는 것은 궁리가 미진하거나 본성이 온전히 발현하는 것을 신체의 기질이 방해하는 거죠. 그런 이유로 기질이 기한한 욕망이나 마음의 선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아서 생기는 사사로운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죠. 최한기는 이러한 전통 성리학적 관점이 생산력이 향상되고 상호의 발달함에 따라 신문제마저 동요하는 당대의 현실. 일단 조선 후기에 어떠한 지침도 제시할 수 없다. 그렇죠? 계층이 분화되면서 드러나는 다양한 욕구를 왜 억압의 대상으로 보냐는 거예요. 그죠? 얘는 욕망을 중시하는 거죠. 최한기는 뾰족한 것에 찔려보기 전에는 두려워하지 않듯이 마음이 선천적인 건 아니다. 그죠? 맹인한테 노란색을 설명할 수 없다. 뾰족한 거를 근데 두려워할 수도 있잖아, 사람이. 아닌가? 또한 거울이 만물을 비출 수 있다 해서 그 안에 만물의 형상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마음 또한 그 안에 이치를 담고 있어서 외부 사물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 최한기에 따르면 만물의 근원은 물질적 요소인 기이며 인간이 자연세계인 천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은 한 덩어리의 신기다. 이 기. 신기는 만물의 기와 소통할 수 있는 감각기관을 포함한다. 마음이란 감각기관을 통해 외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으로 미루어 헤아리는 지각 능력, 즉 추측을 능력을 갖는다. 추측질이죠. 욕망이나 감정은 경험을 통해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인 추측에서 생기는 것이니 더 이상 억제될 것이 아니다. 자, 욕망이나 감정은 추측에서 생기는 것이니까 억제하지 말자. 그런 점에서 자유롭게 경험하고 지각함으로써 스스로 가치를 결정하고 성장하는 자율적 존재. 와, 이걸 조선시대 사람이 한 얘기라니. 이거 요즘 현대적인 얘기죠? 그죠?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인생 너가 결정해. 최한기는 객관적인 자연법칙과 도덕법칙을 규범한다는 점에서 성리학과 차이를 보였다. 자연법칙, 도덕법칙 구별. 아까 똑같이 이렇게 했던 학자 누구? 정약용. 성리학에서는 천의 이치가 가치를 포괄하는 관념적 실제이나 최한기의 이론에서는 다양한 형태를 띠고 흐르며 변화하는 기의 객관적인 운행 법칙인 유행질이다. 밑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이 관념적 실체야. 근데 최한기는 이 하늘의 이치가 유행, 흐르면서 간다는 거야. 그런 이치. 알겠어요? 유행질이.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흐르니까 절대적이지 않은 거지. 인간은 유행질을 따른 자연의 한 대상임으로써 이면서 다른 대상과 소통하는 추측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이가 지닌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하는 호오,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가치를 다루는 도덕 규범은 이러한 추측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추측 지리 중 하나로. 그러니까 봐봐. 이 도덕이라는 거는 추측하면서 깨닫는 거라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최한기는 이건 혼자서 얘기한 사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서양에 누구죠? 램성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구게? 힌트.
힌트는 이 사람은 회의주의자, 경험주의자, 그다음 불평꾼, 그다음 뚱뚱이. 누구죠? 누구게요? 아무도 안 나오네. 얼굴 보면 딱 알 건데. 찾아줄게. 아무도 안 나오네 진짜. 너무하네. 이 사람이에요. 데이비드 흉. 적어놔. 데이비드 흉이야. 데이비드 흉 알죠? 이 흉이 뭐라 그랬냐면, 도덕이라는 거는 경험에서 나오는 추측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 변섭이한테 뭐 어떤 행동을 했어. 얘가 좋아했어. 그럼 이건 좋은 거. 내가 뭐 어떤 행동을 했어. 근데 얘가 싫어했어. 나쁜 거. 이렇게 추측해서 갖고 있는 하나의 관념 체계일 뿐이라는 거.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거죠. 그죠? 얘 이거 똑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뭐다? 최한기는 흉의 사상을 어디서 주워 들었을 것이다. 최한기에 따르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소통. 그래서 얘네들은 뭘로 봐? 철학 중에 뭘로 봐? 이성주의가 아니라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서양 철학에서 거대한 두 흐름을 이해하면 돼. 뭐다? 이성주의, rationalism. 경험주의, imperialism. 자, 이 경험주의는 그러니까 뭐다? 이성주의는 절대적인 이치가 있다 없다? 이성주의는 절대적인 이치가 있다 없다? 있다. 이성주의는 절대적 이치가 있고, 경험주의는 절대적 이치가 없다. 알겠어? imperialism. 그러니까 이성주의는 이치가 있다니까? 절대적 이치가 우리가 타고난 거야. 본유관념. 원래부터 갖고 있는 관념이 있는 거고, 경험주의는 경험. 이거 없다야.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경험주의자들은 절대적인 이치가 없고, 이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법칙은 다 뭐다? 그때그때 다르다. 뭐다? 유행, 흐르는 것의 이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유행실이다. 이게 바로 최한계의 사상 정리 끝. 됐어? 아마 이번에 나온 것 같던데, 모의고사에. 고3인가? 아닌가? 자, 그래서 끊임없이 다듬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도덕적 자율성을 지닌 인간상을 제시하였으나 마지막 한계야. 자, 그럼 최한계의 한계는 뭘까?
자, 도덕이라는 게 봐봐. 보편적인 것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편적인 거, 보편적이어야지만 그것을 도덕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도덕이라면 그냥 다르게 행동하면 되잖아. 어떤 것이 좀 더 보편성을 갖는, 어떤 것이 좀 더 나은 행동이라고 말을 하려면 그 나은 행동이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거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그냥 연섭이가 네가 생각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 근데 그 행동이 어떻게 더 낫다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다른 사람에게도 모두 적용되는 것이어야 되겠지. 그럼 반드시 보편성을 전제해야 되겠지. 네. 근데 보편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도덕이라는 것. 그러면 이건 뭘로 가는 거예요? 절대적인 상대주의. 진리 상대주의. 이게 진리 상대주의로 가면 뭐가 된다? 자, 봐.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 모순이죠. 절대적 진리는 없다. 맞지? 얘 이렇게 말한 거지. 그러면 절대적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너 말도 틀렸네. 있네. 이거야. 있다라는 거야. 자, 보편성을 잃어버리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는 추측의 결과를 외부 사물에 적용하여 그것이 유행 지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험이 필요하다고 하여 추측 지리가 안고 있는 도덕적 주관적 측면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증험은 이게 증명하고 경험해 보자 이런 거예요. 근데 증험이 과연 봐 도덕 규범에도 들어갈 수 있느냐? 봐 얘들아 증명하는 거 경험하는 거는 자연과학적인 영역 아니야? 근데 도덕에 이걸 어떻게 이걸 증명할 수 있어? 도덕을 증명할 수 있어요? 때려 죽어도 증명 못해 도덕은. 그죠? 네. 그래서 이 마지막 한계. 야 증험이 말이 돼? 개소리 마. 끝. 오케이? 보편성을 확보하자. 그러니까 최한계 맞으면 뭐라? 그러면 증험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증험도 한계가 있다라는 명확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한기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넘어갑시다. 6쪽 해보세요. 6, 7, 8, 9까지 10. 벌써 다 풀었네.
이거 혹시 어떻게 들어가요? 뭐? 쌤 그 방송 어떻게 들어가요? 문자 보냈잖아. 문자 안 와가지고. 그래? 잠깐만. 다 한 사람 손 드세요. 문자 왔어? 문자 안 왔는데. 크롬에다 하면 돼. 자, 다 풀었다고 하고 할게. 6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1번. 최한기는 마음이란 소통이나 경험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타고난 것이라고 보았다.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7번. 전통 성리학 관점에서 인도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천과 동일하다는 관점에서 외부 대상들의 이치와 다르다. 응? 아니죠. 같죠. 자, 8번. 최한기와 정약의 견해를 비교하여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잘 봐. 정약용은 인간이 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재하는 인격적이면서 초월적인 존재의 상제. 옥황상제 누구? 쌍띠. 이게 천이에요. 하나님입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이 천으로부터 부여받은 본성은 곧 마음의 기호이다. 성기호설이에요. 기호란 호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인데 기호 중에서도 선의 기호는 선을 즐기고 악을 꺼리는 경향성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겐 생리적 기호도 있어서 모든 행위가 선으로 흔내는 건 아니야. 모든 인간은 자 이게 영지의 기호죠. 그다음에 이거는 영지 기호고 이건 뭐였지? 아무튼 아까 뭐였더라? 저번 앞에 여기 나오네. 영지 형구기호. 그렇죠? 영지기호, 형구기호. 전전지문에서 한 겁니다. 그대로 이어지죠. 그렇죠? 모든 인간은 절대적 명령의 상제의 명에 따라야 되는데 이 정약용은 또 다른 마음의 기능인 권형에 주봉하였다. 권형은 저울이야. 이 저울에서 선과 악이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내가 영지기호가 높으면 어떻게 돼? 선한 행동을 하는 거고 형구기호가 높으면 어떻게? 욕망으로 가는 거죠. 육체적 욕망. 그렇죠? 이게 정확히 어디서 얘기하는가도 까맣게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정약용은 기독교에 굉장히 영향을 받았다. 그 당시 정약 전인가? 그 정약용 형이 순교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로 기독교 믿은 사람일까? 그래서 정약용도 그 혐의를 받아가지고 그 막 하는데 정약용은 나는 아니다 해가지고 벗어나죠. 말년에 보면 이 사람은 그 카톨릭 그 성경이죠. 그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은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8번의 정답은 그렇죠. 최한기의 추측은 정약의 권형과 달리 다른 이가 지닌 호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다. 맞지? 자, 윗글의 기획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1번? 그렇죠. 여러 추측 지리 중에서 도덕 규범에 관한 것은 외부 사람들의 객관적 운행 법칙과 부합 여부를 따지기 힘들다. 맞죠? 증험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9번 잘 풀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부분 다시 한번 최한기의 추측은 권형과 달리 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추측질이. 자, 10번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입니다.
공짜. 자,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화장실 갔다 올 사람 잠깐 갔다 오시고요.
다한 사람 손. 철학만 사면서 그냥 정신 나갈 것 같아? 진짜 쉬운 건데. 자, 볼게요. 전통 종교의 재래 의식의 기원을 둔 예는 주나라에 이르러 일상적 범절에 그치지 않고 통치에 필요한 법제와 의식을 영역 포괄하게 이른다. 주나라의 몰락 이후 춘추 시대의 혼란상을 목도한 제자 백가들은 주나라의 예법을 다시 세우는 것이 혼란을 극복할 대안 인지에 대해 학파별로 상이한 입장을 취했다. 이러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제자 백가라는 게 뭐냐면 100가지 이 집가잖아요. 그 당시에 학자들이 100명 있었어. 이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누구 있죠? 제자 백가 중에 법가 뭐 이런 사람들, 한비자, 법으로 통치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나라 예법을 세우는 것이 과연 대안인가, 그죠? 그런데 공자는 예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했다는, 공자랑 노자랑 생각이 전혀 달라요. 공자는 천인합일의 사상을 통해 천도가 인도와 하나다. 아까 똑같은 거 계속 나오지, 그죠? 성즉 리다, 본성이 즉 이치다. 공자랑 뭐 주자가 비슷한 면이 여기야. 경공이 공자의 왜냐면 공자 사상을 주자가 계승한 거기 때문에, 경공이 공자에게 바른 정치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공자는 임금은 임금 나와야 되고 군군, 신신, 부부자자. 기억나죠? 들어봤죠? 그죠? 인도를 따르는 정치는 예로서 사회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므로 예란 신분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는 일을 의미하게 된다. 공자에 따르면 이는 천도를 따르는 길이기도 하다. 반면 노자는 인도와 구분되는 천도가 오직 세상의 근원에 놓여 있다고 보는 자연주의적 사유를 펼쳤다. 자, 다시. 자, 예로서 질서를 세운다. 예절. 신분에 걸맞는 걸 해라. 그렇죠? 이것이 바로 천도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거죠. 너의 분수를 넘는 거를 추구하지 마라. 그건 천도가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갑자기 군주가 되거나 이런 거 꿈꾸지 말라는 거죠. 자, 근데 노자는 이 인도와 구분되는 천도가 오직 세상의 근원에 있다라고 보는 자연주의적 사유를 펼쳤대. 자연주의적. 이에 따르면 천도를 따르는 것은 자연을 따르는 것이고 이는 곧 인위적인 마음과 행위를 제거한 무의다. 자연을 따르는 거야. 무웨이. 그죠? 인위적인 게 없는 거야. 즉 노자에게 있어 예란 임의로 만든 허례의식의 형식에 불과하다. 이해돼? 허례의식에 불과하다는 거야. 가짜야. 공자는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임금이 행해야 할 도를 정명이라고 했고
바른 이름이죠. 이렇게 이름을 바로 잡으면서 명분을 찾는 것이 예를 시행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했는데 이는 예의 실행이란 올바른 명분과 결부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공자는 당시에 예의 형식이 무너진 현상을 안타까워하며 예는 일차적으로 형식이 존재해야 준수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노자는 무의를 따라야 혼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예는 형식이 중요하다. 노자는 무의를 따라라.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본성을 따르는 것으로 이때의 본성이란 형이상학적 이치가 아니라 사람의 타고난 성질이나 성향을 뜻합니다. 무의란 학식의 많고 적음, 귀함과 천함 등의 판단을 배제하여 좋아함과 싫어함의 감정을 없앨 때 이룰 수 있습니다. 인위적인 감정이나 판단은 사회의 분란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사실 노자는 어떤 뭐든지 자연스러움, 그죠? 이런 걸 추구했어요. 또한 생리적 욕구의 충족을 넘어서는 것, 즉 편리한 기물, 기교, 법제 등의 인위적인 문물도 배격해야 된다. 밑줄. 노자 사상으로 가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되냐면 아나키즘이라고 들어봤어?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 다 필요 없어요. 인간이 고토야. 이렇게 보는 거야. 이는 사람들을 교활하게 만들 뿐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소박한 삶에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뭘로 가자? 노자는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죠. 사람이면서 인하지 않으면 얘는 해서 무엇을 하겠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야. 사람이 인자하지 않으면 인이 뭐죠? 가장 기본적인 내가 타고난 하나의 어떤 어짐이죠. 어질다. 얘는 갖춰도 뭐하냐 이런 거. 어질지 않으면. 공자의 말은 형식에 담겨야 하는 내용 혹은 실질로서 인간의 마음에 자리한 인이라는 덕의 회복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같이 공자가 형식만을 고수하지 않고 그에 걸맞는 실질이 내재된 온전한 예를 중시한 점은 전승되어 온 예를 계승하면서도 예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측면이다. 즉 공자에 따르면 덕의 회복은 예의 실천을 통해 인의 마음이 반복적으로 드러난 습관이 됨으로써 가능해진다. 자, 이게 지금 봐봐. 예를 중시한 점은 예를 계승하면서도 예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든 거죠. 예의 실천을 통해 인의 마음이 반복적으로 드러나면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공자는 결국에 인이에요. 어지러야 된다는 거야. 단 뭐야? 예는 이걸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죠. 그죠? 예법. 자, 그래서 그는 혼란한 사회 속에서 도덕적으로 순수하고 건전한 인격체 양성의 교육 방법으로 예를 주목했다. 반면 노자는 교활한 지혜를 얻는 것을 피하고 오히려 어리석음을 숭상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죠? 어리석음. 이러한 태도를 현덕, 깊은 덕이라고 했는데 이 현덕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 있었죠. 누구게? 맞나? 이거 유비가 유현덕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이는 세속적 판단을 무용하게 만들어 경쟁심을 잠재우는 덕이다. 관습적인 예나 교육에서 벗어나 도를 닦으며 무의를 실천할 때 현덕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왜 이랬냐면은 이 당시 이제 이게 사실 여러분 지금 봤을 땐 이해가 안 되는데 노자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 당시에 예법이라는 게 맨날 이런 거야. 뭐 아침마다 뭐 조상을 향해서 3번 절하고 뭘 차려놓고 뭐 하고 노래를 못 틀고 노래를 근데 기악곡을 못 틀고 어떻게 안 하면 귀신이 안 오고 이때 네가 기악곡을 음이 나가가지고 귀신이 안 와가지고 뭐 가뭄 들었잖아 개새끼야 막 이런 게 예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굉장히 번잡하다라는 거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에 불과하다는 거야. 인간이 만든 거 다 부시고 그냥 뭐야?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게 바로 노자예요. 이해되죠, 되게. 왜 이 사람이 이런 말 했는지. 공자와 노자는 춘추 전국시대, 이 춘추시대의 혼란을 극복할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했지만 방향이 달랐죠. 덕을 갖춘 온전한 예로서 사회 질서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본 공자의 사상에는 인간에 대한 믿음이 있죠. 왜? 예만 가지면 인이 발현되니까. 반면 무의는 예가 위선의 도구로 악용되고 바로 이거죠. 예 때문에 우리는 뭔가 잘못돼. 법제가 부정의 도구가 돼. 악용되는 당대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맞아요? 그죠? 이 부분입니다. 자, 됐죠? 11번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봅시다. 같이
자, 얘에 대해서 상반된 거죠? 자, 정답은 3번. 바로 요렇게 요런 문장은 요런 단어만 딱 키워드 딱 찍어 갖고 바로 가야 돼. 그다음 12번. 적절한 것은 4번. 공자는 주자의 예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실질을 강조하며 예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죠? 예의 새로운 의미. 얘는 인을 위한 도구이다. 13번. 무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금 어렵다. 정답 1번이죠. 선천적 욕구를 어떻게 모두 제거해? 말이 안 되지. 자연스럽게 하자는 건데 제거하자 이거 뭐 말이 안 되죠 이건. 14번. 공자와 노자와 보기의 순자자. 순자는 기본적으로 누구죠? 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악설이죠. 그죠? 저거나. 그다음에 고자가 성무선악설이죠. 둘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외우기 쉽게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자에 따르면 하늘의 직분과 인간의 직분은 엄연히 구별되며 인간의 직분 역시 신분과 구별된다. 순자는 인간들 간의 직분을 구별하는 인위적인 기준이 곧 예라고 보았다. 그런 점에서 효제 충신 같은 예도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본성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직분이 구별하는 게 예잖아. 그럼 당연히 직분 그냥 만든 거지 인간이. 그죠? 효제충신 같은 경우도 어때? 효, 그 다음에 제, 충, 신 다 알죠? 효를 한다던가 충효를 한다던가 믿음이라던가 이런 예도 다 만들어진 거다. 자기란 인간이 능동적으로 작용한 어떤 사태를 일으킨다. 순자는 엄격한 교육을 통해 바로 그래서 인간은 원래 악하니까 교육을 해서 이 예를 세우자라는 거죠. 그죠? 악에 이르기 쉬운 인간의 본성. 인간은 사악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나도 이 부분에는 정말 절대적으로 공감. 그죠? 14번의 정답 3번. 공자는 본래적 마음을 회복을 통해 예가 성취될 수 있다. 근데 순자는 본성의 억제를 통해 예를 따를 수 있다라고 보았다. 지금 이게 왜 틀렸죠? 지금 본래적 마음을 통해 온전한 예가 성취될 수 있다. 맞아? 본래적 마음의 회복을 통해 온전한 예가 성취될 수 있다. 이거 맞아? 연서봐. 이거 맞아? 이거는 맞잖아요. 맞아요. 자, 근데 본성의 억제를 통해 예를 따를 수 있다. 이거 맞아? 이게 틀렸죠. 왜 틀렸죠? 음, 본성의 억제를 통해 얘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 반대죠. 얘를 실행하면 본성이 억제된다. 그냥 이런 건 진짜 되게 논리적인 부분이죠. 얘를 따라야만 본성이 억제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 본성의 억제를 어떻게 해? 얘로 하자. 이게 바로 순자입니다. 이해되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거. 알아두세요. 자, 넘어갑시다. 다음에 지금 요거 한번 해볼까? 14쪽.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자유의지에 관하여. 인간에게 과연 자유의지가 있느냐? 꼭 이거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스스로 한번 파악해 봅니다.
자, 다 하셨습니까? 같이 봅시다. 되게 재밌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물건을 집으려고 의도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 그 행위가 외부의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행위자의 자유의지가 행위의 원이라는 점은 상식에 부합한다. 자, 봐봐. 무슨 말이냐면 뭔가 잡으려고 의도하고 실행에 옮기는데, 그죠? 당연히 내 의지지? 자유의지의 존재는 모든 미래가 이미 결정됐다고 보는 강한 결정론에 배치되지만, 강한 결정론은 다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으며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과가 정해져 있다고 보는 약한 결정론과는 양립 가능하다. 모든 건 원인이 있다 정도라고 보면 양립이 가능하다. 자유의지와 행위 간의 인과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뇌과학의 연구들에 따르면 의지가 발현되기에 앞서서 이미 행위에 대한 신호가 운동신경에 작동된다는 보고가 있다. 윗줄. 얘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거야. 내가 뭔가를 움직여야지 하고 움직이기 전에 이미 뇌는, 그러니까 내가 움직여야지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이미 뇌가 신호가 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뭐야 이거?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 뇌과학에 따르면 뇌에는 수많은 신경세포들이 있으며 외부 자극을 지각할 때에나 신체의 특성 부위를 움직이고자 할 때 발생하는 정보 전달은 모두 신경세포 간의 전기 신호 전달로 이루어지죠. 신경세포의 말단과 이에 근접한 다른 신경세포 사이에는 약간의 틈이 있죠. 신경세포가 전기신호를 보낼 때에는 그 말단에서 신경세포 물질이 틈으로 방출되고, 이 물질은 인접한 신경세포의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하면서 이온 통로를 만들죠. 방출된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에 따라 결합 가능한 수용체가 다르며 이온 통로를 통과할 수 있는 이온도 달라집니다. 이온 통로를 통해 특정 이온들이 유입되면 이온들이 지나고 있던 전하에 따라 해당 신경세포의 전위가 높아져 신호를 받는 상태가 됩니다. 이처럼 신경세포 간의 신호 전달은 물리적인 인과법칙을 따르면서 한 방향으로만 진행됩니다. 만일 자유의지가 어떤 행위에 대해 뇌에 명령했다면 그로 인해 그 움직임과 관련 있는 뇌 부위의 전하가 높아진 후 그 신호가 해당 신체 부위에 전달될 것입니다. 이해되죠? 리벳은 이러한 정보 처리 양상을 살피기 위해 실험을 하였습니다. 뇌에는 얼굴이 있는 앞쪽에서 뒤쪽까지 중심 고랑이 있습니다. 이 고랑이 주변에 있는 대뇌 피질 중 뒤쪽에 위치한 감각 피질 영역에는 감각기관을 거쳐 유입된 감각 신호가 도달합니다. 그리고 신체의 특정 부위를 움직이는 운동 신호는 고랑 주변의 대뇌 피질 중 앞쪽에 위치한 운동 피질 영역에서 발생하여 척수 등을 거쳐 그 신체 부위로 전달됩니다. 두 영역은 모두 각 신체 부위와 대응하는 부분들로 나뉩니다. 예컨대 운동 피질 영역의 특정 부분은 오른손 검지 근육을 작동하는 신호를 발생하도록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특정 부분은 검지만, 그치? 리벳은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피험자의 운동 피질 영역 중 오른손 검지에 해당하는 부위에 뇌전도 장치를 연결하여 전위를 측정하도록 했죠. 그리고 피험자가 시계를 보다가 원하는 시점에 오른손 검지로 버튼을 누르게 하고 버튼을 누르려고 의도한 시점을 보고하였죠. 수십 차례 실험을 거친 결과 피험자들이 버튼을 누르겠다고 의도한 시점은 손가락 근육이 움직인 시점보다 약 0.20초 앞섰다. 그런데 뇌 전도 장치의 준비 전이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은 리벳의 예상과 달리 손가락 근육이 움직이고 나타나야 되는데 약 0.55초 앞섰죠. 엄청 먼저 앞선 거야. 뭐야 도대체. 이 실험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여기는 것은 실상 뇌의 물리적 작용에 의해 이미 결정된 것이 뒤늦게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자유의지가 아니라 뭐다? 이미 뇌가 정했다. 뇌가 미리 신호를 보냈고 그거에 따라 우린 반응한 것뿐이다. 즉 리벳의 실험 결과는 자유의지는 환상에 불과하다. 자, 근데 자유의지가 환상에 불과하다면 동물이나 기계에 구분된 인간만의 특성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죠. 자, 봐 얘들아. 우리가 여러분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런 거 들어봤어? 여러분 한 가지 얼마 전에도 되게 재밌는 논리였는데 사이코패스 있죠? 사이코패스가 왜 감형이 되죠? 예를 들어 이 논리가 왜 가능하죠? 아니면 뇌질환자, 자, 아니면은 음주자, 그죠? 이런 음주를 하거나 뇌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했을 때 왜 감형이 되는 거예요?
왜죠? 연서봐. 왜 그러니? 너의 자유 인간이 봐. 인간은 이게 기본적으로 이거야. 합리적인 판단을 했어. 그지? 그리고 자유 의지에 따라 어떤 행동을 했어. 자, 근데 이게 살인이야. 그지? 그러면은 네가 자유롭게 했으니까 너 개새끼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합리적이지 않아. 합리적인 판단을 못했어 얘가. 그러면 이 합리적인 판단을 못한 게 자유의지의 탓이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을 못한 탓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따라 감형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인간이 모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너가 자유롭게 했기 때문이죠. 자, 만약에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인형이라면, 신이 우리를 인형으로 만들었다면 내가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다 내 탓이야? 아니야. 나를 움직인 사람의 탓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실제로 논리가 그래, 성근아.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냐 없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알았냐 몰랐냐도 되게 중요한 거지. 이러한 이유로 다수의 철학자들은 리벳의 실험이 지닌 문제점이나 한계를 지적하며 자유의지를 옹호하는 철학적 근거를 마련한다. 그러한 방향의 한 입장은 리벳의 실험에서 요구된 행위가 자유의지에 의한 것을 보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입장에 따르면 어떤 행위가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일어났다는 것은 그 행위를 결심한 어떤 이유가 있고 그의 이유를 행위자가 숙고한 결과죠. 그런 점에서 무언가 중독되어 이를 추구한 행위나 반사적 행위, 무의식적 행위는 자유의지가 아니야. 그래서 중독에 대해서도 알코올 중독, 그죠? 이 입장에서는 리벳의 실험에서 요구한 행위 역시 사전 지시에 따라 반사적으로 움직인 것이거나 정해진 시점 중에 한 시점을 택하는 무작위적 선택에 가까우므로 자유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철학자들의 또 다른 입장은 준비 전이가 나타난 시점 이전에 의식적인 의도에 의한 명령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 입장에 따르면 물리적인 사건과 구분되는 정신적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감각을 지각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나에게 주어지는 현상적 상태이고 또 하나는 의도나 바람처럼 무엇인가를 대상하는 지향적 상태이다. 압정에 찔리는 것 같은 현상적 상태에서는 그 아픔에 의식적으로 주목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만 물건을 쥐는 것과 같은 지향적 상태에서는 자신의 의도에 매 순간 주목하진 않는다. 예컨대 내가 물건을 쥐겠다고 해서 그러한 행위를 해야겠다. 자유의지에 의한 의도는 대개 무심코 흘러가며 그에 주목하는 순간 명확히 인지된다. 이 입장은 의식적인 의도에 의해 준비 전이가 나타났으나 피험자가 시계를 확인하는 시점은 잠깐의 시간이 흐른 뒤 그 의도에 주목할 때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리벳의 실험의 철학적 입장에 대해서 여러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말이 맞다면 우리는 그냥 기계죠? 성근이 지금 급발진했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자, 하여튼 요런 리벳이라는 학자가 이런 되게 재밌는 걸 했어. 그러니까 이게 이 코세라에서 그 뇌과학 그 어떤 강의 중에 처음에 나오는 게 요 내용이거든요. 내가 그래서 그 강의 참 흥미롭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우리 방학 때 이런 코세라 강의 듣고 또 생기부에 쓴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죠? 사실 이감에서 우리가 다루는 이런 지문들은 굉장히 첨단의 논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책을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멍청한 놈들은 이걸 모르고 안 하죠. 그렇게 하라 해도 그 수능 망할 수밖에 없죠. 그죠? 우리 학원에서 어떤 어머님이 그러니까 지금 그 뭐야 그 친구가 의대를 갔는데 내가 밴드에다가 이원준이라는 그 국어 강사 있거든. 내가 되게 추천을 했어요. 그리고 이감을 해라 했더니 이제 고등학교 내내 이감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원장님 말이 맞습니다. 이게 당연히 그러니까 아는 분은 안다. 그죠? 모르는 사람 걔 뭐 방구만큼도 모르는 거지. 똥 싸는 거지. 사실 너희들 학교 내신 수학도 중요하고만 다 한데 지금 사실 수능은 국어와 수학의 논리 두 가지로 가는 거야. 이 두 구 중에 하나만 무너지면 그냥 끝이에요. 나중에 수능을 봐보시면 압니다. 수학 공부하는 시간만큼 국어 공부에 투자를 해야 돼.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것마저도 필요 없다는 논리를 대며 안 하는 이 아이들을 보면 나는 무슨 생각을 할까? 그죠? 이미 정해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하라는 대로 하이 같은 경우는 시험 전주에 우리 이감을 내신 때도 그냥 했거든. 시험 전주에도 계속 들었어. 그러니까 수능 하나 틀렸지 국어를. 그렇게 어려웠는데 지금 학교 내신도 못 맞는 이런 그 물론 급하니까 뭐 나 다 이해를 하겠지만 여러분 수능 나중에 해보시면 알 겁니다. 내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걸.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3번. 그렇죠.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실험 결과를 소개하고 철학적 논의를 검토하고 있다. 그 다음에 23번. 윗글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 리벳은 인간 행위가 자유의지에 기인한 것이 아님을 보이기 위해 실험을 설계하였다. 그렇지는 않았죠. 과연 그런가? 그쵸? 아까 보면 이게 여기서 답이 나왔어. 리벳의 예상과 달리. 그쵸? 예상과는 달랐다라는 거야. 리벳은 알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이걸 알고 했겠어요. 24번 기획의 과정에 대한 이해. 정답은 한번 해봐. 24번부터. 아니 아까 풀었지? 다 못 풀었을 것 같은데. 24번의 정답은요. 4번. 그렇죠. 기획이 어딨지? 신경세포 간의 전기 신호 전달. 한 신경세포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되면 그로 인해 동일한 신경세포에 이온이 유입된다. 그게 아니라 어디? 동일한 신경세포가 아니라 인접한 거죠. 그렇죠? 자, 25번 보기에 대한 이해. 뇌의 한 영역인 시상은 되뇌 피질과 각 신체 부위 간에 전달되는 감각이나 운동에 관한 정보 신호를 조절하고 중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리벳 실험을 기반으로 한 크루제의 후속 실험에 따르면 시상의 특정 부분을 자극하여 손가락을 움직이도록 한 후 그 움직임이 스스로 의도에 의한 것인지를 물은 결과 피험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대뇌 운동 피질에 직접 자극을 주어 준비 전이를 유발함으로써 같은 손가락을 움직이도록 한 후 동일한 질문을 할 경우가 피험자들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뇌의 시상의 특정 부분을 자극했더니 그지? 아니라고 했어. 근데 운동 피질에 얘기를 했더니 내가 했대. 그죠? 운동 피질은 이게 지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네. 자, 정답은 좀 이 부분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정답은요? 4번. 되뇌 운동 피질의 준비 전이 발생하면 해당 부위를 움직였다고 판단하겠군. 그죠? 답은 맞출 수 있었어요. 자, 보기의 행위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에게 자유의지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선생님 스스로 손을 드는 행위를 했다. 선생님이 한 학생에게 수업 시간 중에 어떤 시점이든 원할 때 손을 들라고 했고 어느 시점에서 그 학생이 손을 드는 행위를 했다. 자, 가장 적절한 거. 정답은요? 5번. 그쵸. B는 가, 나의 행위가 모두 지향적 상태에서 나타난 것이므로 의식적 의도가 준비 전에 선행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죠? 맞죠? 손을 들었고 원할 때 손을 들고 그지? 모두 지향적 상태인 거지? 맞죠? 무의식적으로 했을 때가 이제 그렇다는 거였지. 자, 그래서 참 좋은 문제였고요. 27번에 3번입니다. 들어맞는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지금 이제 참 좋은 지문들이 이 책에 많아요. 마지막에 한번 볼게요. 맨 뒤에. 요거. 인플레이션. 자, 요거 한번 해보자.
지금 성근이가 뭐라고 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경기 침체가 되면 실업률이 증가하고 소비가 감소해서 화폐를 덜 찍어낸다? 그렇진 않지. 전혀 이거 플로우가 안 맞는 거지. 다시 해줄게. 성근아, 경제를 이렇게 모르면 어떡해. 자, 경기 침체가 오면 반드시 실업률이 증가하고요. 실업이 증가하면 돈이 없으니까 소비가 감소하죠. 소비가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하니까 당연히 뭐가 돼? 응? 자, 수요가 감소하지. 그럼 당연히 뭐가 돼? 물가는 감소하죠. 그죠? 경기 침체가 되면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가 하락. 보통 이렇게 돼야 돼. 일반적으로. 근데 요즘은 요걸 조금 벗어나죠. 왜죠? 자, 지금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이 중간에 개입을 해요. 경기가 침체됐잖아. 지금 코로나야. 그치? 실업 증가하고 소비 감소했죠. 그죠? 근데 물가 하락해, 물가 상승해. 물가 폭발적으로 상승하지 지금. 왜? 왜 인플레이션 되죠? 화폐 가치가 하락하지. 자, 봐봐. 화폐 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은 똑같은 말이야. 윤성준을 램성근이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물가 가치는 올라간 거지. 맞죠? 자, 그러면 왜 현재는 경기가 침체하는데 물가가 상승하고 있죠? 돈을 졸라 찍어내니까.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수요가 줄어들어서 물가가 줄어드는 것보다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물가가 상승하는 폭이 더 크니까. 이거 M2라 그러거든? 통화량? 통화량을 증대시켜요. 엄청나게 돈을 찍어내. 자, 그럼 당연히 뭐가 돼? 화폐 가치 하락하지? 그리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지? 이걸 뭐라 그래? 리퀴디티? 이걸 뭐라 그래? 리퀴드, 물이죠. 유동성이라고 그러죠. 유동성 공급되죠? 자, 유동성이 공급되면 뭐가 돼? 유동성 공급되면 당연히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쓰겠지. 자, 이걸 가지고 뭘 사죠? 자산을 사죠. 에셋. 자산이 뭐야? 대표적인 가장 큰 자산이 뭐야? 움직일 수 없는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야. 동산이 있고 부동산이 있어요. 맞동산이 아니라 움직이는 거. 부동산, 못 움직이는 거. 가장 가치 있죠? 에셋을 여기다 갖다 꼬라 박는 거야. 자, 그러니까 부동산이 폭등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통화량 증대 정책을 했죠. 대표적으로 어떻게? 이자율을 낮춤으로써. 이자율을 낮춤으로써 통화량 증진 정책을 했지만 이 자산이 이 유동성 공급된 게 실제로 소비로 가야 돼. 자, 너희들이 이제 돈을 쓰고 우리가 돈을 써야지 그게 어떤 가게 사장님한테도 가고 기업한테도 가고 그래서 돌지 경제가. 그 돈이 돌지 않고 어디로 가는 거야? 다 부동산으로만 가는 거야. 그래서 경제는 어떻게 되냐면 망조로 가는 거죠. 빵 터지면 폭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던 나라 어디? 일본입니다.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이 승리한다. 어느 정도 맞는데 이 실물 자산이 과연 언제까지 갈까요? 이 버블이. 성근아, 터져요.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정부가 경제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는 경제 지표들이다. 물가와 고용이 안정돼야 건실한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인데 정부는 낮은 인플레이션율과 낮은 실업률을 선호하죠. 그죠? 당연히. 자, 근데 1958년에 이 두 개가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이 어떻다? 함께 간다. 핸드인핸드. 이게 바로 필립스야. 그래서 필립스 곡선이라는 게 나와요. 바로 요겁니다. 인플레이션율 I라고 하고 실업률을 보통 U라고 하거든. unemployment에서 이게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거야. 그럼 거꾸로 말하면 실업률이 올라갈수록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진 않는다는 거지. 아까 얘기했죠. 인플레이션은 뭐다? 물가 상승은 뭐다? 경제가 확장될 때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반대야. 알겠지? 물가 상승은 경기랑 반대야. 오케이? 그래서 실업률이 낮아야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실업률이 높은 물가가 안 올라가는 거고요. 물가는 물건의 가치입니다. 지금 이거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상충관계에 있대. 두 개가 충돌한다는 거야. 그래서 필립스 곡선입니다. 필립스 곡선이 등장하자 정부 정책에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여겼냐면 여기 특정 지점을 하나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우리가. 자, 예를 들어 실업률을 미세 조정한다 그래. 자, 실업률 여기가 예를 들어 4라고 하면 실업률을 3으로 맞추면서 인플레이션을 5로 때려잡거나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지. 어떤 걸 하나 희생하는 거야. 실업률을 잡기 위해서 물가 상승을 감안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얘들아? 근데 어떤 게 더 나쁠까? 실업이 나쁠까? 물가 상승이 나쁠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실업이 나빠요? 물가 상승이 나빠요? 실제로 물가 상승이 훨씬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해. 왜곡이 되거든, 경제가. 물가가 오른다는 건 뭐야? 화폐 가치 떨어지지. 그럼 내가 야, 돈 빌린 사람이 좋아, 빌려준 사람이 좋아? 돈 빌린 사람이 좋아. 화폐 가치 떨어지거든. 그러게 말이 돼? 상식적으로 생각해. 돈을 존나 빌렸는데 돈 빌린 사람이 좋지. 그러니까 지금 대출을 졸라 받는 거야. 그러면 이게 정상이니? 얘들아? 정상이 아니지. 물가 상승을 용인하면 경제는 반드시 파탄으로 갑니다. 그래서 짐바브웨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 지폐가 종이보다 싸지는. 그래서 지폐로 딱지를 치는 그 상황이 오는 거야. 독일에서도. 맞아요. 그쵸? 정책 담당자는 통화량을 늘리는 방식, 그쵸? 재정이나 금융정책. 이러면 총수요가 증가하고 투자와 고용을 늘린다. 총수요는 사람들이 돈을 쓰는 거야. 자연스럽게 실업률은 낮아지고 통화량 증가 여파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 그죠? 요렇게 가는 겁니다. 그죠? 그죠? 자, 정책 시장의 결과로 경제 상황이 A에서 B로 이동한. 다만 필립스 곡선은 인플레이션율도 낮고 실업률도 낮은 상황을 만드는 것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점도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가 불가능하죠. 이 둘 다 잡는 거야. 그런데 프리드만은 장기적으로는 유지되지 않는데. 자, 프리드만에 따르면 정부가, 이거 화폐 환상이라고 하는데 어려워요. 잘 봐. 정부가 경기 부양에 나설 때 실업자들은 단기적으로 명목 임금이 인상된 것을 실질 임금의 인상으로 착각하고 화폐 환상을 겪는다. 자,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기 부양이 됐어. 그죠? 그 물가 상승했지. 그죠? 그러니까 임금이 예를 들어 내가 400만 원 받던 사람이 450만 원으로 올랐어. 급여가. 존나 신났어. 근데 갑자기 일하고 보니까 아 씨발 물가가 다 올랐어. 그럼 어떻게 돼? 실질 임금은 이걸 명목 임금이라 그래. 이름상. 노미널. 그럼 실제적 임금은 리얼 인컴은 실질 임금은 어때? 400보다 더 못해요. 지금 물가 10% 이상 올라서. 야 450 받아가지고 지금 집 못 사. 영원히 못 사. 영원히. 너희들 시대가 그렇게 될 거라고 이대로 가면. 이해돼? 너희들 시대에서 지금 한 10억짜리 집 살려면 최소 너희들은 소득이 3천만 원 정도 돼야 돼요. 월에. 이래도 집 못 삽니다. 3천만 원을 벌어서 10억짜리 집을 살려면 얼마나 걸리냐? 살 수는 있겠다 이렇게 되면. 그지? 3억이니까 3년이면. 그러니까 불가능하지. 예를 들어 그러니까 300만 원 여러분 평균적으로 평균 임금 400도 많은 건데 400만 원 정도 번다고 하면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냐고. 못 사지. 근데 강남의 집이 어때? 지금 평균 30억이잖아. 왜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다 누구 탓이다 맨날 그래서 하는 거 아니야. 자, 아무튼 화폐 환상을 겪는 거야. 화폐가 구라가 됐다고. 화폐 환상을 겪어. 그래서 올랐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적극 수용하여 실업률이 낮아져. 얘 이래야지 하는데 사람들이 물가가 졸라 올랐네? 그걸 깨닫자 맞아? 임금 이상을 요구해. 실업률은 증가하겠죠. 일 안 하거나. 그쵸? 프리더먼은 결국 단기 필립스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할 것이며 경기 부양의 정책 결과는 장기적으로 실업률을 낮추지 못한 채 인플레이션만 높인다. 바로 이거죠. 이제 좀 이따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봐.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요렇게 움직였는데 요렇게 움직였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다? 우리는 2점으로 가야 되죠. 그죠? 근데 어떻게 된다? 2점으로 간다는 거야. 왜? 실업률은 그대로고 물가 상승만 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에서 나로 가려고 했는데 다로 왔다는 거 아니야. 그지? 장기에는. 자, 그래서 결국에 그럼 프리드먼은 뭐라 그래? 정부가 나서자, 나서지 말자. 정부는 가만히 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필립스 곡선과 달리 인플레이션과 실업률도 치솟았죠. 자, 근데 이거는 국제 원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원유 가격이 올라가니까 어때? 물가 상승 이빠이 되지. 그죠? 근데
물가 상승이 이빠이 되는데 이게 무슨 측면이야? 유가가 올라가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돼? 공장 돌릴 수 있어 없어? 없지. 실업률 이렇게 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하나의 측면만 가지고 논할 수 없어요. 자, 19번 적절하지 않은 거 3번이죠. 필립스 곡선은 이게 상충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이 인플레이션과 상충하는 관계를 필립스 곡선이 설명한 것뿐이야. 맞지? 자, 그다음에 바르게 예측한 것은 경제가 필립스 곡선을 따라 움직일 때 정부가 금리를 인상하여 시중에 풀린 통화를 걷어들였다. 금리를 인상했어. 자, 금리를 인상했다. 이자율을 높였다는 거는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갖다 놓는다는 거지. 그럼 총수요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죠. 그죠? 그죠? 통화량을 줄였어. 그럼 실업률은 어때?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죠? 인플레이션은 어때요? 당연히 감소하겠죠. 1번이네. 물가는 당연히 상승하지 않아요. 요거까지만 이해했으면 오늘 성공이야. 자, 21번. 자, 적절한 것은 프리드먼은 경기 부양 정책을 반복 사용하면 장기적으로 필립스 곡선이 수직인 모양이 뜰 것으로 보았다. 장기 필립스 곡선은 그래프의 화살표 경로가 반복적으로 누적되어 나타난다. 그러니까 요렇게 물가만 계속 올랐다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여러분 실업률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3%고 지금 물가 어때? 옛날에 짜장면 한 그릇에 500원. 선생님 나 어렸을 때 좀 쪽팔리지만 나 어렸을 때 짜장면 내 기억에 1,500원이었던 것 같아. 1,500원인데 있나 요즘? 거꾸로 말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 과외비도 똑같아. 나 어렸을 때 나 과외비 40만 50만 했거든. 지금도 그렇죠. 그때 집값이 어때? 강남 집값이 1억 2천이었어요. 지금 얼마야? 다시 말해 20배. 그러면은 20분의 1 된 거네? 맞아? 진짜야. 노동자 월급이 20분의 1 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대기업 과장이 한 최소 5년에서 7년 벌면은 강남에 집 한 채 살 수 있었습니다. 1억 대니까. 맞죠? 지금 살 수 있어요? 지금은 임금 자체가 20분의 1이야. 이게 물가 상승만 이빠이 된 거야. 이게 갓 프리드먼이야. 밀턴 프리드먼. 개인적으로 굉장히 동의하는 그런 경제학자인데, 자, 아무튼 넘어갈게요. 정답은 3번. 다의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면 인플레이션은 장기적으로 더 높아질 것이다. 맞죠? 맞죠? 왜? 이렇게 갔다가 인플레이션 실업률 줄었어. 그래 물가 올랐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 실업률은 그대로 사람들이 노동 공급을 안 해요. 씨발 돈 안 주네? 이렇게 된 거잖아. 일로 왔어. 당연히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일로 오겠지. 그죠? 인플레이션만 높아지겠지. 맞죠? 오늘의 핵심적인 지문이었습니다. 그죠? 오늘 요까지 이해했으면 됐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과목을 열심히 수료하도록 하세요. 열심히 듣고 이따가 독서 수업 때 보겠습니다. 안녕. 바잉.